사장의 항해의 법칙. 오늘 리더만이 항로를 정할 수 있다. 1911년 두 개의 탐험대에 엄청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이 큰 전력과 경륜은 서로 달랐지만 이루려는 목표는 같았다. 바로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리더의 능력에 따라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항해의 법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 탐험대의 리더는 노르웨이 탐험가 로알 아문센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그가 원래 탐사를 계획했던 지역은 남극 대륙이 아니었다. 사실 그는 인류 최초로 북극점을 밟고 싶어 했다. 하지만 미국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가 먼저 북극점에 도달했던 소식이 전해지자 아문센은 목표를 바꿔서 지구의 파운드의 끝을 향했다. 그는 북극이든 남극이든 자신이 치밀하게 세운 계획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고 믿었다. 아문센의 철저한 탐험 준비. 아문센은 대원들을 이끌고 출발하기 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했다. 그는 남극점까지 가는 멀고도 험난한 여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들을 세심히 살펴보면서 매우 공들여서 탐사를 계획했다. 먼저 그는 북극 지역에서 살아가는 원주민이나 혹한의 날씨에 탐사 활동을 벌이는 여행가들의 노하우를 샅샅이 살펴봤다. 결과로 가장 좋은 탐사 방법은 계획설명을 이용해서 장비와 보급품을 운반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대원을 모집할 때 스키 전문가와 길을 잘 다루는 사람들을 뽑았다. 그의 전략은 간단했다. 썰매를 끄는 개들에게 힘든 일 대부분을 맡기고 대원들은 매일 6시간 동안에 24km에서 32km를 이동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개와 사람들 모두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줄 수 있고 다음 날의 여정을 대비할 수 있었다. 아문센의 사전 준비는 놀라울 만큼 섬세하고 치밀했다. 그는 계획한 탐사 경로 전체에 글을 써서 여러 개의 보급품 창고를 설치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채워두었다. 덕분에 대원들은 탐사 기간 내내 보급품을 일일이 후원하지 않아도 되었다. 또 그는 대원들에게 최고의 장비를 지급했다. 이렇게 탐험에 나서기에 전부 더 여정의 전 과정을 마음속으로 설계하고 도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세심하게 따져보고 오랫동안의 심사숙고해서 알맞은 계획을 수립한 결과 그의 대원들은 남극점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었다. 그들이 탐사 과정에서 겪었던 가장 큰 문제는 한 대원의 치아에 염증이 생겨서 이를 뽑아야 했던 것이었다. 항해 법칙을 거스른 스콧. 또 다른 팀의 리더는 로버트 스콧이었다. 영국 해역원 장교 출신인 스콧은 이전에 남극 지역을 몇 차례 탐험한 적이 있었다. 그의 탐사 방식은 아문센과 판이었다. 그는 개의 썰매 대신에 엔진이 달린 썰매와 자동차를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와 대원들이 출발한 지 5분 만에 엔진이 얼어붙어 썰매가 작동을 멈췄다. 자동차 역시 혹독한 추위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탐사대가 남극 횡단지 기술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움직일 수 없는 자동말들을 모두 죽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대원들은 90kg이 넘는 썰매를 직접 끌고 이동해야 했다. 스콧은 대원들이 사용할 다른 장비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우봉이나 거울을 충분히 지급하지 못한 대원들은 모두가 동상에 걸렸고 내내 설맹 현상으로 고생했다. 음식과 물도 부족했다. 탐사 코스 중간에 마련해둔 보급 창고에는 물품이 충분히 채워져 있지 않았다. 심지어 창고 간 거리도 너무 멀었다. 표지마저 제대로 해두지 않아서 찾기도 매우 어려웠다. 하는 수 없이 눈을 녹여서 식수를 나누고자 했으나 연료가 부족했다. 모두가 탈수 증세에 시달렸다. 결정적으로 탐험 중에서 보급품이 4명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스콧은 갑자기 5번째 대원을 합류시켰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1912년 1월 17일 스콧 팀원이 10주에 1200km를 이동하는 극도의 강행군 끝에 남극점에 도달했다. 기진맥진에서 도착한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람에 퍼덕이는 노르웨이 국기의 아문센이 남겨간 편지였다. 훌륭한 리더가 이끈 다른 탐사대가 무려 한 달 전에 먼저 남극점을 밟았던 것이다. 잘못된 항로를 택한 리더의 결말. 스콧은 남극 탐험한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리더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후의 이야기는 하자면은 남극장에 도달하기까지도 험난했지만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더 끔찍했다. 수컷은 대원들에게 15kg이 이르는 지질학 표본을 수집해서 가져가도록 지시했다. 이미 지실대로 지친 대원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한 것이다. 탐사대의 이동 속도는 갈수록 느려졌다. 거기에 대원 하나가 혼수 상태에 빠져서 목숨을 잃었다. 심한 동성이 썰리던 다른 대원들은 동료들에게 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눈보라가 몰아치는 텐트 밖으로 일부러 걸어나갔다. 그는 텐트를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잠시 나갔다 올게. 조금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 그것서 남은 대원 2명은 북쪽으로 얼마 이동하지 못하고 결국 포기했다. 그들은 베이스 캠프로부터 240km 떨어진 곳에 사망했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최후의 순간을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일기를 쓰고 편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수고시 마지막으로 남긴 글은 이렇다. 우리는 극점에 도달했으며 이제 신수답게 죽어갈 것이다. 나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와 힘의 정신이 우리의 여정에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믿는다. 목표에 매우 가깝게 다가갔지만 마무리까지 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계획에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스콧은 매우 용기 있는 인물이었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다. 누구나 배를 조종할 수 있으나 항로를 정하는 일은 리더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은 항해의 법칙이다. 스콧은 항해의 법칙을 따르지 않은 탓에 자신과 동료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 리더는 항해 과정을 미리 내다본다. 리더는 남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일찍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리더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큰 그림을 보기 때문이다. 리더나 리더를 따른 모든 사람이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리더는 자신이 그리는 미래를 분명히 제시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 리더는 앞으로 닥칠 일을 남들보다 먼저 예상한다. 이런 능력은 사람들을 이끌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삶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오늘날에는 특히 더 중요하다. 그래야만 팀을 갑작스럽게 공경에 빠뜨리지 않기 때문이다. 큰 조직의 리더일수록 더 큰 분명하게 앞길을 예측해야 한다.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진행 도중에 방향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항해 과정에서 실수라도 하게 되면 혼자 또는 몇몇 동료와 함께 여행할 때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12년 타이타닉 호의 참사였다. 이래로 선원정에서 저 멀리 나타난 빙산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막상 장애물을 발견했을 때는 배가 너무 큰 탓에 바로 항로를 바꿀 수가 없었다. 그 결과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항해를 시작하는 마음가짐. 인류항에서는 배에 탄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작가이자 경영 컨설턴트 제임스 오트리는 삶과 일 경영의 삶의 의미에서 항해의 법칙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최근에 4대의 전투기가 편대를 이루어 비행마다 서로 충돌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고 했다. 4대가 한꺼번에 출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투기들이 편대 비행을 할 때에는 한 명의 조종사, 즉 리더의 팀이 이동을 방향을 결정한다. 나머지 3대는 리더의 양옆과 뒤쪽에서 비행하며 리더가 이동하는 것을 따라서 방향을 바꾼다. 리더가 어디로 날아가든지 나머지 대원들도 그와 함께 움직인다. 그가 그런 속으로 솟구치든 산꼭대기에 부딪히든 모두가 리더를 따르는 것이다. 현명한 리더는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성공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둔다. 리더는 감정을 내세워서 비전을 흐리지 않는다. 얼마 전 작가이자 철학교수였던 로이스가 1948년에 발표한 글이 우연히 내 눈에 띄었다. 그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핵폭탄으로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고 걱정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글을 보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사람들이 겪었던 공포심이 떠올랐다. 루이스는 이렇게 썼다. 사람들은 핵폭탄을 두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한다. 우리는 이 핵무기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당신은 매년 흑사병이 돌던 16세기 런던에 살았을 수도 있고 어느 날 밤 강도들이 쳐들어와서 당신의 목을 자를지도 모르는 바이킹 시대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다. 사실 당신은 이미 암, 매독, 심신, 마비 같은 질병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적기의 공서
또 사고 자동차 사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지 말자는 이야기다. 신사숙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핵폭탄이 발명되기도 전에 먼저 서행성으로 받아놓은 상태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조금 일찍 맞을지 모르는 가능성이 가해자들 때문에 하나 더 생겼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실망한다면 웃기는 이야기다. 이 세상은 애초에 그런 가능성으로 넘쳐나며 죽음이란 것 자체가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이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점이다. 어떤 환경에 놓이든 리더는 공포에 빠져서 허둥해서는 안 된다. 현재 상황 때문에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거나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가 리더들에게 실용 철학을 전하는 톰 모리슨은 바르토르 레모네이드 반대에서 리더들의 순간 감정에 사로잡혀서 판단력이 마비되지 않도록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다. 삶이 커다란 수레바퀴라고 상상해보자. 바퀴의 가장자리에 늘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퀴가 돌아갈 때마다 자신도 함께 돌아가며 극단적인 감정의 기복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바퀴의 중심을 향해서 다가가는 법을 배운다면 삶의 중심에 훨씬 가깝게 자리 잡을 수가 있다. 바퀴는 여전히 돌아가지만은 적어도 그 움직임에 휘둘려서 격렬한 감정의 파도에 휩싸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다. 최고의 항에서는 많은 사람이 따르고 의지하는 그걸 알기에 감정을 드러내는 일을 미루고 문제를 처리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 성공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충실히 지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성공의 내적, 외적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한다. 내적 성공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나는 이를 통해서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외적 성공은 삶의 목표를 깨닫고 내 잠재력을 걸맞은 수준으로 성장해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정의는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균형 있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둘째로, 좋은 항해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이유는 외적인 성공보다 내적으로 성공한 목표에 헌신하기 때문이다. 리더는 과거의 경험을 활용한다. 이러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하지만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탁월한 리더의 대부분이 행동파이기 때문이다. 행동파, 올바른 관점을 갖고 정서적인 안정감, 의사결정에 대해 자신감을 높여주고 큰 그림을 스케하고 경험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렇게 리더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황을 점검한다. 과거의 경험을 활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들어본다는 의미다. 그리고 리더가 상황을 점검한다는 말은 외부 조건을 살펴본다는 뜻이다. 훌륭한 리더는 현재 상황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고는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 거센 조리에 맞서 배를 띄우거나 태풍 속으로 항로를 정하는 것 같은 무모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타이밍, 사기, 모멘텀 등 문화 이런 것들도 검토한다. 리더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과거를 통해서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해도 현재 필요한 지식 전부를 알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도 사람들을 이끌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전부 갖고 있지 않다. 최고의 항해사들이 다양한 곳에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항해를 이끄는 리더는 많은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그들은 동료 리더에게 귀를 기울이고 리더는 믿음과 사실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결론을 낸다. 사람들을 이끌고 항해하는 리더에게는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반드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리더는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창의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문제를 합리화하면서 효과적으로 항의할 수는 없다. 제임 콜린스 에서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해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이런 사고방식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불렀는데 이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포로수용소에서 8년의 세월을 버텼던 미 해군 장교 짐 스톡데일의 이름에서 따온 말이다. 콜린스는 이렇게 썼다. 리더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눈앞의 가장 냉혹한 현실과 맞서야 한다. 낙관주의, 비관주의, 직관과 계획,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는 매우 어렵다. 전략이 없는 배는 침몰한다. 항해 법칙이 왜 중요한지 깨달았던 최초의 순간을 기억한다. 당시 28살이었던 나는 그때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조직을 이끌고 어려운 도전을 헤쳐나가고 싶었다 하지만은
항해선에서 역량이 부족하였고 그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었다. 계획 우선을 조정하고 행동의 경로를 미리 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핵심 인력들에게 알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을 주고 행동으로 옮기고 발생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정 성공을 확인하고 매일 계획을 점검한다. 좋은 항해에서의 처지를 갖춘 리더들은 미리 예언한다. 그들은 남들보다도 더 일찍 내다보고 더 일찍 준비한다. 스코스기는 중대의 계획을 바꿔서 대원들의 목숨을 건질 기회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있었다. 엔진이 달린 썰매들이 고장났을 때 탕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다. 장말들이 산을 넘어가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은 프로젝트의 크기가 아니라 리더의 크기다. 항해의 법칙은 위기에 빛을 발한다. 최고의 리더가 되려면 리더의 법칙 21가지 전부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21가지 법칙을 모두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역시 다르지 않다. 내가 가장 자신 없는 법칙은 아마 항해의 법칙일 것이다. 다행히 우리 조직을 이끄는 리더 중에는 항해사로서의 역량인보다 훨씬 뛰어난 마크 코리라는 인재가 있다. 2020년분 코로나19 혼란 속에서 그거 예전 능력은 항해의 법칙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2020년 2월 마크와 나는 이스라엘에서 투어 그룹을 이끌고 성지 순례 여행을 하고 있었다. 투어가 끝날 때까지 열흘 정도가 남은 상태여서 우리의 기회에 코로나19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몇몇 국가의 관리들은 이미 여행 금지 조치를 논의하는 중이었다. 우리는 투어 그룹의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집으로 무사히 돌려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 하나 있었다. 그 시점으로부터 4주 뒤 1년에 두 차례 개최되는 국제 맥스웰 리더십 인증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우리 회사가 매년 개최하는 가장 큰 규모의 세미나였다. 당시 전 세계 64개국에서 3,000여 명이 넘는 지원자가 등록을 마치고 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세미나를 예정대로 개최할지 취소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그 결정에는 많은 것이 걸려 있었다. 행사를 취소한다면 그 손해가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이었다. 세미나 장소인 올랜도 호텔에는 이미 돈을 지불했고 미리 예약해둔 수많은 객실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숙박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100만 달러에 이르는 음식 비용도 며칠 안에 지불해야 했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물론 세미나를 강행할 수도 있었다. 그 때문에도 미국의 모든 비즈니스가 중단되지 않은 상태였고 비행기들도 아직 운항 중이었다. 그러므로 행사에 등록한 모든 사람에게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통보할 수도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경제적인 곤란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크는 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책임자의 역할을 맡았다. 그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가치였다. 우리의 최우선 가치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 우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행사에 참가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는 최소한 늦게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에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고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해 가장 옳은 일을 했습니다. 행사를 취소해서 신청자들이 여행 계획을 수정하고 지불할 돈을 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명확한 의사 결정이었습니다. 마크는 또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우선시하려면 때로 돈이 들기도 하는 법입니다. 마크의 결정은 옳았지만 우리는 그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을 단단히 각오해야 했다. 그런데 2주 뒤에 예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 월드 디즈니 월드가 문을 닫는데 이어서 올랜도의 호텔들이 모두 폐쇄한 것이다. 덕분에 우리 회사는 객실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다. 마크는 이때를 틈타 그 호텔과 훗날의 IMC 행사에 관한 조건을 재협상했다. 하지만 존 맥스웰이 인정하는 리더십 코치가 되려는 지원자 수천 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남아있었다. 마크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그 난관도 무사히 헤쳐나갔다. 2020년 8월 마크의 팀은 온라인으로 행사를 개최해서 6,000명이 넘는 코치를 훈련하고 인증서를 배부했다. 그때까지 우리가 실시한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이었다. 이후에 마크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많은 수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대면 훈련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올랜도까지 여행할 형편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온라인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승리한 것이다. 훌륭한 리더는 단지 배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가 갈 방향을 정한다. 항해 법칙을 실천하면서
팀과 조직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승리를 만들어낸다. 이보다 훌륭한 일이 또 있을까? 항해의 법칙 실전 매뉴얼. 첫 번째, 과거에 겪은 긍정적인 부정적인 경험을 주기적으로 돌아보고 반성하는가? 두 번째, 항해를 시작한 일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완료해야 한다. 우리 적들을 수행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했던 지난 경험을 참고하고 전문가나 팀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모으고 현재 상황을 검토해서 항해 계획에 반영하라. 이 단계들을 완료했다면 행동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라. 세 번째, 당신은 현실과 믿음 중에서 어느 쪽에 의존하는 편인가? 무엇이나 가능하다고 믿고 무한대한 비전과 낙관주의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누리 의는 않는 요소들의 신경을 쓰지 않고 냉정하게 현실에만 초점을 맞추는가? 사실 항해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려면 이 두 가지 성향이 모두 필요하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팀원들을 찾아가 당신을 지원하게 하자.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성공을 향해 항해하라.